안녕하십니까. 이제 4장 형사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통들 우리가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실체법인 형법이 있죠. 형법은 여러분 실체법입니다. 자, 여기다 플러스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여러분 절차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넓게 보면 우리 집행에 관련된 형집행법이 있습니다. 그죠? 형집행법이 우리 행형법이 있어요. 자, 행형법은 우리 집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형사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형법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범죄하고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인지, 또 범죄 행위가 되면 어떠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를 형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형사소송법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사 단계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공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공판이고,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공소제기하겠죠. 우리 기소란 말 씁니다. 기소.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공판이 열리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집행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하시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과 관련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법을 보시면 되겠다. 형사법은 이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형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러한 행위의 효과로 나오는 것이 형벌이죠. 이것을 정하는 것이 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은 우리 형법 총칙하고 또 개개의 범죄를 정하고 있는 형법 강론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좁은 의미 형법하고 광의 형법이 나오죠. 자, 협의 형법은 일반적 형식적 의미 형법을 말하죠. 형법전을 의미합니다. 성문 형법전을 형식적 의미 형법. 자, 광의 형법은 바로 뭐죠? 실제적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협의형법뿐만이 아니라 특별형법, 또 행정형법, 또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처벌 규정 앞에서 광의 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형법을 형식적으로 보면 자, 이것은 좁은 의미 협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성문의 형법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질적 의미 형법이다. 아주 넓게 보는 것입니다. 넓게 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종 특별 형법들이 있어요. 특별 형법. 자,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 행정 형법, 즉 우리 형벌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들이죠. 우리 각 개별법 등의 규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실질적 의미 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형사법은 여러분 최광의로 보면 우리 실체법인 형법,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자, 그리고 집행법인 행형법. 자, 이거 전부 다 우리 최광의의 형사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형법의 지위가 나와 있죠.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는 공법이고 또 사법법이죠.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 또 실체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 나와 있죠. 자, 형법의 규범적 성격입니다. 자, 형법은 기본적으로 가설적 규범이라는 말 쓰거든요. 자, 가설적 규범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면 일종의 이제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사람을 살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가설적 살인하게 되면 살인하면 가설적 규범이고요. 아울러서 형법은 행위 규범이면서도 재판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위 규범 그리고 재판 규범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형법은
의사결정규범 또는 평가규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정하는 규범적 성격에 관련돼 가지고 의사결정규범, 평가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뭐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몰카다. 몰카가 사회적 가치가 그것은 안 좋다, 부정적이다, 잘못됐다 라고 평가하면 자, 그런 것을 처벌하는 내용들 이런 게 반영되는 게 형법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 운영 촬영죄 같은 것이 규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규범 내지는 평가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형법의 규범적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형법에서 간간히 명령적이고 내지는 단언적 규범이다 이런 말 쓰거든. 그러니까 명령적이고 단언적 규범이다. 이것은 형법의 규범적 성격하고 안 맞는 이야기죠. 자, 명령적, 단언적.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주로 도덕규범하고 종교규범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덕이나 종교규범. 자, 이런 데 성격이 기본적으로 명령적, 단언적 규범 성격으로 보통 평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안 맞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라서 우리 형법의 기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형법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의 중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 형법은 자, 규제적 기능이 있다. 자, 규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행위규범하고 재판규범의 성격이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제적 기능은 행위규범 그리고 재판규범입니다. 자, 이 말은 자, 일반적으로 살인한다. 살인하는 것은 행위죠. 살인하면 형벌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제적 기능. 그래서 하지 말으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는 보호적 기능이라고 나오죠. 형법은 보호적 기능입니다. 이 보호적 기능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자, 우리 법에서 유지하고 법에 지키려고 하는 이익이 있겠죠. 그리고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자, 또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입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 법익뿐만이 아니라 또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또 한 가지, 형법은 보장적 기능도 있습니다. 자, 보장적 기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구성요건의 명확성, 재형법정자도 같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형벌권의 한계가 명확히 규정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성요건의 명확성 또 일반적으로 우리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한다. 형벌권의 한계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보장적 기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성요건이 명확해져야 되겠죠.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또 그 범죄일 때 형벌권이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 재판을 통해서 하더라도 바로 뭐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형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게 명확하지 않냐면 일반적으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훼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 위반하면 징역을 보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해버리면 국민이 사회질서 위반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국민의 자유 권리가 억압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해가는 보장적 기능도 있다. 자, 그래서 형법의 기능은 규제적, 보호적, 보장적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법의 가장 의미가 있는 한 가지가 우리 재형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자, 재형법정주의는 우리 근대 마그나카르타 일종의 이제 우리 인신 구속, 인신 침해,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대헌장적 기능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제형법정주의입니다. 일반점들, 우리 범죄하고 형벌은 법률의 규정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없으면, 자, 법률이 없다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바로 이 사고가 제형법정주의입니다.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자, 따라서 범죄 형벌은 법률의 규정을 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률의 성격이지요. 이 법률 성격에 관한 것은 이 법률은 실질적 의미형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 의미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전의 즉 형법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법에 나오는 처벌 규정도 전부 다 법률에 근거두란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형법이지 형식적 의미형법이라면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 법률을 말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 법률입니다. 형법이 아니고요. 법률. 자, 이 말의 의미는 형식적 의미 법률은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죠. 국회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범죄 형벌을 정할 때 있어서 법률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명령이라든가 또는 관습법,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벌하면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법으로 따지면 실질적 의미 형법을 말할 것이고,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형식으로 제정한 그 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법률 개념은 실질적 의미 형법, 또 법률 개념에선 형식적 의미 법률, 여기에 규정을 둬야만 범죄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 제형법정주의 기본 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형법정주의는 우리 헌법에도 규정이 나와 있죠. 우리 헌법 13조 1항입니다. 일명 행위시 법률을 정하고 있죠. 자, 우리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13조 1항에 나와 있고요. 또 형법에도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따라 나와 있죠. 그래서 행위시 법률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형법정주의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파생 원칙을 좀 정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형법정주의에 우리가 말하는 파생 원칙이다 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형법정주의에 직결된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파생 원칙은, 자, 보시면 일단은 관습형법 금지 원칙입니다. 자, 관습형법은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관습형법 금지. 자, 아까 말처럼 이 법률이 형식적인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습형법은 금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소급은 우리가 보통 뒤로 가는 것을 말하겠죠. 뒤로 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점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행위 당시 법이 있고, 자, 그리고 재판 당시 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행위 당시 법에서는 이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재판 당시에 이 법률이 개정돼서, 자,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 만약에 이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법률 개정이 되면 이때부터 범죄로 규정이 되는데, 과거 사건에 소급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있어서 불안해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행위가 범죄가 된지 안 된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위 당시 법에 의해야지, 자, 만들어진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아니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물론 소급표 금지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이 허용됩니다. 불리한 형벌 조항은 소급시키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고. 자, 또 명확성의 원칙은 당연하죠. 자,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범죄 구성 요건 등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사회질서 위반하면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징역형이다 이렇게 우리면 어떤 게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냐, 또 반사회적 행위가 뭐냐 이렇게 우리면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들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형사 제재도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 구성 요건이나 또 형사 제재, 형벌이죠.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적 부정기형이라고 나오죠. 자,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형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은 아예 기준도 없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일단 교도소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 부정기형이에요. 교도소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몇 년을 형을 살아야 될지,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는 부정기형. 그것도 절대적, 아무런 기준 없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입니다. 근데 상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상대적 부정기형도 원래 부정기형은 금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서 이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이죠. 소년법에서 허용되는 것이죠. 상대적 부정기형이라는 것은 우리 소년범죄관에서는 장기 10년 또는 단기 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 5년, 자, 그 범위 내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 범위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죠.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규정을 두면서 몇 년이라고 정확히 안 나와. 10년 범위, 장기 10년 범위, 단기는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법에 허용은 되고 있어요. 그럼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성 원칙만 고집한다면 원칙은 안 되지만 우린 예외적으로 소년법에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이죠.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규정이 없다면 다른 유사한 사안을 적용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금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유추해석 금지라 하더라도요.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유리한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자,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적정성의 원칙은 따라가겠죠. 자, 적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절차 등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형법이 규정되는 이야기죠. 이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형법 중에 파생 원칙은 그래서 관수협법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또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 적정성 원칙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시간적 적용, 또 우리가 장소적, 즉 지역에 관한 문제, 또 인적 적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행위 시하고 재판 시에 법률 변경이 있을 때 신법, 구법 중에 어떤 걸 정할 것이냐. 이게 시간적 적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시간적 적용의 가장 기본 특징은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시간적 적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자, 이 말은 일반적 범죄 성립하고 처벌에 관한 것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이게 당연한 원칙이죠. 행위 당시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원칙의 기본 사고는 신뢰보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 재판 당시 법이 아니고 행위 당시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행위시법주의에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 자, 일단 여러분, 여기는 경한법은 소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유리한 것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예외가 적용되는 첫 번째가 우리 범죄 후입니다. 자, 범죄가 저지르고 나서 후에 법률이 변경되는 것이죠.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가 구성되지 않게 됐다든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바뀌었어. 자, 또는 형이 구법보다 더 경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형이 더 경해졌다. 그래서 경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거기 때문에 소급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경우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거나 형이 경해졌죠. 범죄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그 이후에 범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걸 소급하기 때문에, 즉 소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범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범죄 구성하지 않게 되면 이때 놈들 보통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 이후에 법률 변경돼 가지고 형이 폐지된 경우다. 범죄가 아니면 형이 폐지됐겠죠? 그때 보통 면소 판결 내려. 소송을 종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소 판결이기 때문에 일반점들 소송을 종결시키는 그런 판결이다 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재판이 확정된 이유입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법률이 변경됐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 여기는 이제 이미 재판이 확정이 됐어. 근데 그 이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형을 살고 있겠죠. 근데 범죄 구성하지 않게 법률이 바뀌었다면은 이 경우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석방해 준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되겠고. 범죄 이후에 아직 재판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판 확정 전이죠. 그러니까 재판 확정 전에 범죄를 구성하게 바뀌면 면소 판결 나옵니다. 대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칙은 당연히 행위시법주의가 대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리한 것은 소급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적용은 이렇게 보시고요. 아울러서 장소적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장소적 적용에 관한 문제는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등이 있죠. 일반적으로 속인주의가 속지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은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대신 플러스 속인주의라든가 내지는 보호주의 이런 게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 내라면 우리 국민이든 애국인이든 전부 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속지주의입니다. 자,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에서 범죄를 저질더라도 바로 뭐죠? 처벌을 받는 게 속인주의. 그래서 현재 한 가지 뉴스 보면 연예인 A가 그러니까 모 국가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행위는 다른 국가에서 했잖아요. 하지만 그 연예인값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속인주의입니다. 자, 또 보호주의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한다, 법익을 침해한다 이런 거죠. 내란 위안죄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이것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하나 받으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애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문제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떠나 보시면 애국에서 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처벌 안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애국에서 받는 형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 정하는 형법상 형벌이 서로 다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애국에서는 징역형 따지면 1년이다. 근데 우리 국내로 오게 되면 형량이 3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죠.
국민 갑이 외국에서 형 집행을 1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형이 면제된 거 아니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역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속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국내에서는 3년이죠. 3년. 그러면 만약에 3년을 부과되면 이 사람은 1년도 살고 3년도 살면 4년을 살게 된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뭐죠? 이 형에 선고하는 형의 산입을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입니다. 자, 산입해버리면 3년형을 부과할 것을 2년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냐 말 거냐 문제인데, 자, 이것은 과거에는 임의적 감면이었습니다. 임의적 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이야기인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필요적 감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이 말은 그 1년을 감면해 줘야 돼. 곧 이 말은 이것을 산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입했더니 3년형이 부과될 것을 1년이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산입해버리면 2년만 부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필요적 감면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범죄론하고 형벌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형법은 범죄 형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범죄론 형벌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우리 범죄 개념은 실질적으로는 형법 규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유의한 행위를 말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의한 행위는 형사 정책적 의미의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형식적 의의는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지요. 자, 범죄 성립요건은 우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자, 그리고도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자, 그리고도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범죄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구성요건 해당된다. 우리 형법이라는 범죄 구성요건 해당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 자, 위법성이 조각되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살인했다다. 살인은 위법하잖아요. 근데 이 살인이 만약 정당방위가 돼버리면, 정당방위를 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피하다 하다가 상대를 죽이게 됐다. 또 내가 그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말은 위법하지 않게 돼버리죠. 그런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 자, 또 책임이 되죠.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다. 보통 형사상 우리 만 14세 미만이다. 뭐 이런다든가요. 자, 그럴 때는 책임이 조각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범죄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형벌권의 발생을 하려면, 성립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려면, 그죠? 형벌권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처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처벌 조건이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을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범죄 처벌하기 위한 바로 이제 실체적 조건이 처벌 조건입니다. 알겠죠? 처벌 조건이 없으면, 자, 이게 없으면 형 면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법권을 부여하는 처벌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형 면제 판결, 이 말은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형벌이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를 성립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인적 처벌 조각사유가 있죠. 자, 인적 처벌 조각사유가 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 자, 말로 자식이 우리
부모님, 즉 아버님의 지갑을 털었어. 절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위법성 책임 다 인정됩니다. 인정이 된다더라도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친족 상벌회가 적용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 예, 절도죄는 성립해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는 형 면제 판결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범죄 소추 조건이죠. 일명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소송이 진행되겠죠. 그때 소추 조건 또는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추 조건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대표로 우리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 등이 나오죠.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추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친고죄다. 뭐 지금은 친고죄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성범죄에 관련된 친고죄는 전부 다 삭제됐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고소가 필요한 것을 의미할 것이고 또 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있어요. 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점들 여기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소추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럴 때는 소추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고소하지 않으면 일종의 처벌할 수 없는 신고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에서 친고죄는 여러분 현재 3호비 사자 명예훼손죄 나오죠? 자,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또 여러분들 모욕죄 또 우리 비밀침해죄인데 업무상 비밀침해죄 나오죠? 비밀침해죄입니다. 자, 업무상이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 대표적인 폭행죄 나오잖아요. 우리 폭행 같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추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또 협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 협박 알겠죠? 폭행 협박죄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여러분 명예훼손죄 307조 내용이죠. 또는 우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자,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대신 사자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요. 우리 명예훼손이나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과실치상죄 나오죠? 과실치상죄입니다. 이것도 반의사 불벌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 협박, 과실치상죄, 명예훼손,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들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자, 하나 받으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범죄 소추 조건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범죄 종류 등이 나옵니다. 자, 범죄 종류는 결과범하고 거동범. 결과 발생이 범죄 당선 결과범. 거동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행위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해범, 위해범. 침해범은 현실적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위해범은 위험상태 야기만으로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 계속범. 계속범은 체포, 감금 같은 거. 자, 즉시범은 결과 발생과 동시에 기수가 되는 것. 살인죄 같은 거죠. 유상하시고요. 자, 상태범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 나와 있죠. 절도, 횡령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대신 불가별절 사후행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절도를 했습니다. 절도. 자, 절도해가지고 거기 절도한 물품, 도품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처분해버린 경우죠. 소비 내지는 운반한 것이죠. 그래서 절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후행위입니다. 사후행위. 자, 서행위는 일반적으로 뭐 소비했거나 또는 송계했거나 등이거든. 사후행위죠. 그래서 절도죄가 이미 범죄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처벌하기 때문에 이 사후행위는 우리가 불가벌절이다.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훔쳐서
음식을 사 먹었다. 이 사 먹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돈 훔친 행위를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우리가 불가불절 사후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범은 누구든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겠죠. 자, 신분범은 여러분, 신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자, 진정, 부진정 신분이 나오죠. 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신분범 중에 진정 신분범이다. 또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진정과 부진정은, 진정은 오리지널, 부진정은 짝퉁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퉁. 진정 신분은 신분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경우, 신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대표적인 수뢰죄입니다. 자,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만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 자, 또 횡령죄다. 횡령이 되려면 보관자 신분이 돼야 됩니다. 보관자. 얘는 보관자 신분이 돼야 될 것이고, 자, 수뢰죄는 공무원에만 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또 위증죄 나오죠. 위증죄는 당연히 증인일 때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증인 신분이 있어야 돼.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진정 신분법. 자, 부진정 신분은 신분 자체가, 이 신분이 가중 강경 사유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가중이나 강경이 사유로 되는 것, 이게 부진정 신분법입니다. 자, 대표점들 범인 은닉죄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존속사유죄 나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시험들 여기 존속사유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존속, 비속이라는 얘기죠. 직계비속이 존속을 살해했다. 이럴 때 그것 때문에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진정 신분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수범은 직접 자신이 할 때만 성립하는 게 자수범.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론에 관한 기초적 내용은 정리됐고요. 자, 다음 강에서 이제 구성요건부터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